오는 2016년에는 주식정보 서비스 시장 규모가 약 14조 원에 달할 것을 합니다. 자, 주식정보가 엄청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 시대가 드디어 온 건데요. 주식정보가 중요시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김성태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화이트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앞에서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제가 알아보니까 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합쳐져서 2009년에 설립이 된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목적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우선 원래 한국전산원이라는 기관이 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2006년 이름을 바꿨고요. 예, 제가 이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으로 취임을 2008년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예, 그리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2009년도에 통합이 됐고요. 그래서 이름을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네. 그래서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네.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원래 우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부터 1987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네. 그 이후로 주요한 국가의 정보 정책에 대한 기획과 주요 사업들을 네. 추진해 왔습니다. 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말씀드린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 그다음에 초고속 기반 사업, 네. 전자정부, 네. 유비쿼터스, 그다음에 스마트 사회 미래 전략 수립, 뭐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해오고 또 네. 이제 정보문화진흥원이 우리나라 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 문화 확산, 그리고 IT 국제 협력 등등의 다양한 이제 사업들을 추진해왔고 네. 이것이 좀 더 확대돼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한민국 정보화 추진 관련 계획은 예. 뭐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어떻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건가, 이 스마트한 시대에?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가 정말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해서 그 기치로 해서 정말 가장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네. 그 중심 역할을 한 기관이 바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침 이 정보 시대에 대비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T 인프라나 ITU에서 평가하는 이러한 분야, 그다음에 유엔에서 평가한 전자정부 분야 이런 데서 모두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분야에 대한 각 나라에서 한국을 배우자 하는 열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를 우리가 뭐 스마트 시대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네. 뭐 스마트 시대에 하는데, 그렇다면 이 스마트 시대에 정보화 정책도 좀 변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정보화 정책 방향 뭐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예, 우선 우리가 스마트 시대 지금은 쉽게 쓰고 있지만은 제가 한 4년 전에 이미 네. 그 스마트 소사이티라는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미 제가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처음 만드신 장본인인 거네요. 예, 제가 그 용어를 처음 만들고 스마트 소사이티.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엘빈 토플러가 이제 우리가 더 서드 웨이브 해서 제3의 물결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산업 시대 이후의 정보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약 50년간 지속되는데 그 중심은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1982년도에 이제 확산되면서 네.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컴퓨팅 기능이 가정이나 그 직장 비즈니스 분야로 확산되면서 이제 네. 그 정보 시대가 열렸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 타임지 표지를 보시면 프로테스터가 올해의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이 이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다양한 그 의제를 이끌어가는, 다시 말해서 개개인이 컴퓨팅 파워를 기존에
70년대, 80년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네. 그러한 컴퓨팅 파워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이요? 개인이. 네. 그리고 시간과 장소 없이 이것을 쓰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류가 그 지구에 나타난 이후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금융에 대한 어떤 그 밀실적인 불만에 대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월가 점령을 하자, 또는 그 튀니지에서 시작된 그 자스민 혁명, 아랍 스프링, 네.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민주주의의 도전이 이제 시작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 시대의 큰 그 리볼루션, 스마트 혁명이다. 저는 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스마트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의적이고 인간 중심의 존엄성을 더욱더 높일 수 네.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대가 와야 된다. 그 시대를 저는 스마트 소사이티, 스마트 네. 사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스마트 사회에서 이 사회 문제 해결과 그다음에 새로운 가치 창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존에 우리가 이 정보화의 개념이 네.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 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창의, 그다음에 개방, 협력, 이런 이제 그 공유 협력, 이런 창의, 이제 개방, 공유 협력, 공유. 예, 네. 예, 이런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플랫폼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장으로서의 그것이 열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 분야를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협력이 일어나고 또 네. 창의성이 발휘되는 그쵸.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비즈니스 분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역할이 스마트 가버먼트, 네. 새로운 스마트 정부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게 핵심이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적 혁신과 네. 그 새로운 저비용 고품질의 국정 서비스를 개개인의 어떤 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참 네. 말씀을 쉽게 잘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요즘에 최근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네. 이 빅데이터와 빅데이터 처리가 참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스마트쇼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빅데이터에 네. 대해서요. 네. 근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저도 살짝은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란 대체 무엇이며 네. 또 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나요? 예, 그 말씀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양한 이제 스마트 기기가 일반화되고 또 각 분야에서 이것이 첨단 기기들이 많이 쓰이니까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그 데이터들이 그 생성이 되고 또 집적이 되고 또 활용이 되고 이제 이러한 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야별로만 우리가 이제 그 국한돼서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잘 그 분석하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들을 분류해서 네. 정책 목적으로 쓴다든가 또는 비즈니스에 쓴다든가 또 개인의 목적으로 쓴다든가 이런 다양한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빅데이터 의미는 결국 이 많은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우리가 이 스마트 사회에서 기기로부터 생성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엄청 많이 생성이 되죠. 그또 그러니까 그 규모가 크다라는 의미에서 빅이고요. 네. 또 이것이 가치가 너무나 크다 하는 의미에서 또 빅입니다. 그래서 활용 가치가 크다. 높다. 예, 오, 부가가치가 그렇군요. 높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자체가 앞으로 지식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그 점점 그 국가 재정적으로 많은 비용을 그 요구하고 복지 수준도 요구가 높아지고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국가는 저비용 고품질 국정 서비스로 가야 되고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이 그 정책의 품질을 높여야 됩니다. 네, 정책의 품질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며 네. 미래 예측이죠. 네. 미래 예측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분석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비용을 줄이면서 고품질. 고품질의 네. 국정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또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 증거 기반의 그 정책 수립이라 그래요. 기네요. 예, 증거 기반, evidence based 네. decision making. 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용도로 보면 네. 우리가 재해 재난의 어떤 문제 예방과 적용, 질병 문제.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구제역이 막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네네. 우리가 가축도 도살하고 그랬죠. 이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감지하고 예방한다든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그 복지 수요를 예측한다든가 고령화 사회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준비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문제 해결에 이 빅데이터들이 또 쓰이기 유용하게 시작할 겁니다. 쓸 수 유용하게.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걸 쓰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다양한 그런 그 고비용의 그걸 줄이면서 저비용의 고품질의 국정이 이제 가능해진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정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사회 갈등 비용이 우리나라는 연 300조에 달한다 그러죠. 연 300조요? 예, 엄청나게 큰 대단하네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쟁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서로 주장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천성산 도롱뇽 사건 아시죠? 그것이 네. 자연 파괴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장해 가지고 공기가 늦춰졌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자연 파괴가 되겠는가 하는 이 분석이 미리 돼 있다 그러면 네. 그 갈등 비용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갈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우리가 그 갈등 비용을 오히려 생산적인 쪽으로 부어서 국민들의 부담도 줄여주고 오히려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2018년도에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잖아요. 요즘은 올림픽이 아니라 뭐 소셜림픽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원장님께서 스마트 평창올림픽을 지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제가 이제 그 스마트 사회, 스마트 소사이티 패러다임을 제 사회 물결로서 이제 제시를 하고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그 이 스마트 사회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 이노베이터로서 이제 스마트 사회를 이끌어가는 국가. 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강국이 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 보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이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의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 체험할 수 맞아요.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나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마침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유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 우리 김진선 위원장께 제안을 했고 그게 상당히 호응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월에 그 스마트 평창 올림픽을 위한 그 세미나를 열면서 그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그 ISP를 위한 예산 확보와 이런 것들이 네. 다 준비가 됐습니다. 와,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은 저는 그 올림픽 자체에 대한 이게 스마트 기술의 적용이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스마트 기술을 그 의료나 쇼핑이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전 사회 문화 분야에서 엔터테인먼트까지 적용을 하고 네. 심지어 우리가 4G를 넘어서는 5G의 인프라를 가지고 정강현실이나 그렇게 한번 정말 미래 사회를 땡겨서 우리나라에서 실현시켜보고 정말 그 삶의 질이나 인간의 존엄성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자. 네. 이것이 평창 올림픽의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평창 올림픽과 IT의 만남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한국정보진흥원이 하는 사업 중에 또 다른 사업이 바로 이 정보 격차 해소 지원인데요. 네. IT가 고조되면서 참 정보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계신가요? 예, 기존에도 우리가 이 소외계층이나 또는 산간벽지 정말 50가구 미만의 가구나 섬지방이나 이런 쪽에 인프라를 확산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농어촌 BCN 사업이나 이런 것을 네. 가지고
그래서 이제 KT나 뭐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우리나라가 그 정도 인프라를 그 소외 지역까지 이렇게 접근성을 높여주는 거, 보편적 서비스로 할 수 있는 나라다. 이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한국을 우리가 인정을 했군요. 한국을 배워야 된다. 인프라. 네. 그래서 의료나 뭐 이 교육이나 뭐 정치 참여 이런 것을 새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극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정책을 해왔는데 이것을 좀 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정보 문화 확산이나 이런 것도 뭐 주부 천만 뭐 우리가 정보화 교육 이런 것도 이제 성공적으로 해왔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이제 그런 분야인데 이것이 우리 머물러서는 되지 않고 좀 더 차원 높은 이 스마트 사회의 정말 이 정보 격차 해소가 없도록 하는 나라. 이것이 그러니까 스마트 사회의 보편적 서비스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스마트 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많은 분들이 또 그것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것을 또 어르신들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맞아요. 계십니다. 많으시죠. 예, 그런 또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 격차 해소에 또 정책을 수립하고 또 확산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가 이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예. 2회 연속 1위를 했잖아요. 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네. 국제사회 반응은 어떠한가요?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그쵸? 지금 저희 국가의 전자정부를 배우러 오시는 이 대통령이나 또 장관님들이 너무나 많고요. 네. 또 공무원들이 이미 이것을 연수를 받으러 오는 공무원들이 이미 아까 해외에서도? 3,700여 명, 120여 개국에서 와. 지금 이제 이미 다녀갔고요. 네.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확산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생의 모델로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각국에서 쓰기 좋도록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관계없이 이게 사업 참여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만든 그런 틀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앞으로 해외 수출이나 또 해외 진출 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지금 이미 전자정부 해외 수출이나 해외 진출이 수조 원에 이를 정도로 이제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전자정부 1위를 한 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하지만 이 1위 한 거를 가지고 민간으로 확대시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른바 이제 스마트 워크 현상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워크가 현재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제 제가 사실 저도 이 스마트 워크를 제가 정책을 처음 기획하고 또 대통령께 이제 보고해서 어젠다로 만든 또 입장에서 네. 저는 당연히 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스마트 사회의 가장 핵심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산업사회와 스마트 사회의 차이점을 보시면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의 어떤 그런 공정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장소에 네. 출퇴근을 해가지고 끝나는 시간이 있고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 사회의 가장 핵심은 언제 어디서나 주어진 일을 더 효율적이고 또 편리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일하는 방식의 대혁명입니다. 맞아요. 네, 대혁명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스마트 사회는 일하는 방식이 기존과는 다르게 할 수 있고 이것이 보다 가족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바람직하게 네. 갈 수가 있다는 거고 네. 이것을 통해서 일의 효율성도 높이지만은 자기의 어떤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자동차를 많이 쓰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이제 줄어들고 하니까 네. 스마트워크 센터에 가서 일을 하고 맞아요. 돌아오고 이렇게 되니까 네. 이제 상당히 많은 또 시간 확보뿐 아니라 또 자동차를 운용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환경적인 측면에 또 긍정적인 면이 또 큽니다. 그래서 여러 해외 사례를 보면 이제 이러한 스마트워크는 대세입니다. 대세고 저는 우리나라 인프라나 환경이 워낙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정보 우리가 이 스마트 사회의 환경에 맞는 이 문화가 네. 조직 문화나 또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는데 상당히 시간이죠.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것을 그 조직의 장이나 또는 리더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면 문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자꾸 이제 하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것을 조직에 오히려 생산성도 높여지고 네. 또 구성원의 그 행복도도 높아지고 따라서 더 이것이 선순환적인 효과를 거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스마트워크는 앞으로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2010년도에 이 스마트워크를 국가정책적으로 이미 결정을 했고 네. 2015년까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공공과 민간의 30%를 스마트워크로 확산시키겠다라는 정책을 이미 네.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빨리 이 스마트 워킹이 확산돼서 대한민국으로 딱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앞으로 추진할 중점 사업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이제 그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롤을 정말 스마트 사회의 디자이너로서, 그러니까 새로운 스마트 사회를 창의적인 측면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그 역할을 다시 정했습니다. 네. 스마트 소사이티 디자이너 NIA. NIA, 네, 맞아요. 약자죠. 네. 네. 스마트 사회 디자이너 한국정보화진흥원. 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요. 좀 더 우리가 이제 우리 나라가 IT 강국에서 스마트 강국으로 퀀텀 점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또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어떤 국가가 물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우리가 나아지겠지만 국민들이 보다 이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행복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인간 중심 사회, 인본주의 사회가 되어가지고 정말 글로벌 사회에 이러한 것을 같이 나누어주고 공유하고 협력을 해서 정말 세계에서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 이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참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큰 밑그림을 그리시고 정말 구체적인 사업도 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스마트한 사회로 발전해가기 위해서 우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우리 멋진 김성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쇼 큐였습니다. 스마트쇼 큐!